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간단히 와인 하시면서 이제 예술이 무엇이냐 얘기 나왔는데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제일 계속 그게 되겠죠, 앞으로. 그게 이제 중심이 돼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는 시대가. 그래서 그 줄거리를 잘 잡으셔야만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아주 심층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은 그냥 이 사람 이거 이렇게만 넘어가는 그 이른바 나열식 역사가 아니라 그 바탕에 아주 근본적인 게 있거든요. 그 근본적인 그 흐름.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근데 이제 할 얘기는 좀 많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냥 우리가 알았던 거 뭐 이런 이 정도의 미술사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 차차 해보시겠습니다. 어렵진 않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일단 줄거리가 우리가 지금 19세기 미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왔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시기를 거치면서, 요 시기를 거치면서,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면은, 현대적 예술관념, 그죠? 대문자 아트라는 그 개념이 성립을 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전 지구로 다 전파된 거죠. 전 지구로 전파돼서 우리처럼 서구화된 나라에서 다 그것이 받아들여져가지고 그것이 공식 교육으로 다 된 거예요. 그 예술 개념이. 그죠? 그 예술 개념. 새로 생긴 예술 개념. 옛날 있던 예술 개념이 아니라. 그걸 하나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사실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실주의는 리얼리즘인데, 그죠? 리얼리즘인데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된다. 그죠? 뭐 크게라기보다는 원래 이제 리얼리즘은 이런 의미잖아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 리얼리즘 일종의. 그죠? 피지컬한 리얼리즘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추구해 왔던 오래전부터 추구해 왔던 그런 리얼리즘인데 지금 나온 19세기 리얼리즘은 그거랑 다르다. 그죠? 그거랑 다르다는 겁니다. 진실이란 말이 나왔어요. 진실. 그래서 지금 19세기 리얼리즘은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이 정치적, 사회적 이념을 실현하는 게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주의인 거죠. 그래서 요걸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쉬워집니다. 요걸 그냥 리얼리즘이란 말에 혼동되면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의미의 리얼리즘은 항상 이 미술 작가들이 추구해 왔던 오랜 역사가 있는 거고, 그거 말고 19세기 리얼리즘은 일종의 수단적이다. 이게 중요해요. 수단적인 의미. 그죠? 목적은 이거죠. 정치적, 사회적 이념의 실현이 목적이고, 이것은 예술은 일종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이. 그것도 중요한 측면이에요. 예술이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게 낭만주의랑 대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부터 이어지는 예술을 위한 예술은 뭡니까? 예술을 위한 예술.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것은, 그죠? 지난번에 나왔었죠. 당장 여기에도 지금 피슬러가 나오는데요. 그죠? 179페이지에, 그죠? 179페이지 맨 아래쪽에 피슬러 지난번에도 보셨잖아요. 딱 제목이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가 이걸 뭐 사실주의다 갖다 집어넣었는데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예술을 위한 예술은 예술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이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궁극적 목적. 그죠? 궁극적 목적. 근데 지금 19세기 리얼리즘은 예술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술은 수단이에요, 수단. 그죠?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다운 삶이죠. 인간 해방. 그죠? 마르크스가 말한 인간 해방, 사실 그겁니다. 민중주의. 그러니까 달라요. 목적과 수단이라는 개념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치가. 그죠? 이 사실주의, 19세기 사실주의는 예술을 결국 수단적 가치로 보는 겁니다. 수단. 반면 우리가 현대적 예술 개념은 예술을 그 자체 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현대적 예술 개념은 예술을 그 자체 목적으로 본다. 그게 이제 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요건 다 했던 얘기고, 일단 그림을 좀 보시고, 이제 계속 이론적인 내용은 재미없으니까 지난번에 그림을 좀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꾸르베, 그죠? 꾸르베 얘기를 다시 간단히 정리하시면서, 이제 그림을 좀 간단히 보시고, 또 얘기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사실주의, 그러니까 결국 요게 핵심적인 얘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보시자면은요, 이 꾸르베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천사를 나에게 보내달라. 그러면 그러시겠다. 이게 피지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걸 피지컬한 의미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피지컬하게 리얼한 것만 그리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화가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피지컬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려야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낭만주의는 어떤 그 이념성을 내세워서 이게 이제 낭만주의 대표적 아니에요, 그죠? 민중을 이끄는 자유라고 하는 자유라든지 이념,
어떤 그 일종의 헤겔의 그 가이스트 같은 그런 게 이제 사실 그런 겁니다.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헤겔의 가이스트도 다 낭만주의거든요, 그게. 근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런 절대정신 이런 거 없고 사실 그거랑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마르크스가 헤겔을 비판하가 나왔잖아요. 마르크스가 헤겔 비판할 때 헤겔은 완전한 관념론, 그죠? 관념론, 이념론. 그래서 절대정신이 이 역사를 이끌어간다 얘기했는데 그거 다 헛소리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그 현실의 현실의 그 계급 갈등이 역사를 이끈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주의인 거죠. 마르크스는 그러니까 리얼리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마르크스도 나는 낭만주의에 시작됐다 이랬습니다. 그때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낭만주의, 민중을 구원해줄 그런 여신, 뭐 그런 정신성 같은 건 없다. 그죠? 그런 건 없고 현실 번역은 우리가 오로지 다시 말해서 이런 그 민중,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머릿속에 그렸던 노동자, 계급식으로 수령이 무장한 노동자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 속의 노동자는 그냥 그저 그렇다. 그죠? 이게 리얼리티다. 이게 현실이고 우리 이거를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그죠? 변혁을 추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핵심 관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념은 현실을 구원해주지 없다. 그래서 오직 현실만 현실을 구원해줄 수 있다. 그래서 꿈이나 이상, 환상, 관념을 앞세기보다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해서 현실 변혁을 위해서 인식하는 거죠. 다 이게 수단이니까 수단, 그죠? 목적은 결국 현실 변혁이고 민중주의입니다. 그래서 리얼리즘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민중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거만 알면 사실 처음부터 이제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들어가면 이제 이게 리얼리즘인데 이게 뭐냐 이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룹의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뭐 이제 생긴 것도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민중주의적인. 그래서 리얼리즘 하면 항상 이 사람이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술에서는 꾸르베. 그래서 물론 미술 이외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민중주의에 대한 정치적 신념 결정이 매우 강했고 항상 지배체제는 뭐 그 부르조아 지배체제니까요, 그죠? 그걸 비판했고 그다음에 좀 이따 바로 나오겠지만 파리 꼬민이 성립하자 꼬민에서 미술인 동맹 대표로 활동하였다. 그다음에 꼬민이 무너진 후 스위스로 망명하여 말렌을 보낸다. 이제 이 얘기는 지금 다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작품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 피지컬하게 그린 게 아닙니다. 말은 리얼리즘이지, 그죠? 그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봤던 작품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상화되지 않은 농민과 노동자, 그다음에 이것도 봤던 그 시골 어떤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그다음에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낭의 매장, 쉽게 말해서 리얼리즘은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적인 예술이다. 그러니까 이 집단 조성화는 중심부나 주변부가 따로 없이 모든 부분이 평등한 가치를 가지는 화면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중심 인물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그 민중주의적 관점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현실과 예술의 분리입니다. 현실과 예술의 분리. 이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낭만주의 시절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것은 벌써 이미 현실과 예술이 분리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술가의 역할, 예술가나 지식인들의 역할은 이 현실을 구원하는 역할이죠. 그죠?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이게 그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정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예술가가 지식인에 들어가는, 지식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식의 그런 자기 스스로 상승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된 거죠. 이게 낭만주 시대를 거치면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얘기는 또 앞으로 계속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 그림 가지고 계속 얘기했었죠. 그래서 왼쪽 사람들은 우리 일상적 삶,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고, 이쪽은 엘리트나 지식인, 예술가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이 분리, 그죠? 현실 세계와 예술 세계가 분리되는. 그래서 꾸르베 자신은 양쪽 세계의 중재자, 연결을 한다고 생각하였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미 삶과 예술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요 현대적 예술관념과 시스템이 어떻게 확립됐고 그것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따가도 말씀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먼저 그림을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런 좀 재미없으니까. 자, 그래서요, 이제 꾸르베가 그린 그림들이 뭐 이런 그림이에요. 그죠? 세느 강변의 아가씨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항상 그 다른 거랑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잖아요. 다른 거랑. 그러니까 이 그림이 왜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야 됩니까? 뭐 충격까지는 아니고,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전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 쓴 것처럼 이 정도는 다르다는 얘기 중에 현대 풍속화는 풍속화인데 이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그죠? 아주 예쁘게 차려입은 일종의 아주 그 중산층의 자녀들이죠. 아가씨들이잖아요. 중산층의 그죠? 아가씨들이 예쁘게 엄청 이 레이스 달린 옷 이거 아무나 못 입죠. 노동계급이 입는 옷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르주아, 기본적으로 부르주아 계층의 중산층의 그 유한계급의 그런 아가씨들이 아주 예쁘고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나와서 그죠? 세네강변에서 여름에 더위를 피하면서 이렇게 좀 이제 있는 건데,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이후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이 이후에 뭐 인상파나 그 뒤를 거치면서 계속 이런 풍속화들이 나오는 거죠. 이른바 현대적 풍속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늘날을 비교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꼭 맞는지 모르겠지만, 왜 뭐 아주 뭐 엄청 한껏 뭐랍니까? 예쁜 뭐 드레스 같은 거 오늘날에도 우리 있잖아요. 그죠? 그 짝 옷 입고, 뭐 강남역이나 아니면 뭐 클럽이나 이런 거 가는 거죠. 가서 딱 기다리는 그런 거였지. 이렇게 놀러 나가서, 그죠? 놀러 나가서, 이제, 그죠? 뭐, 남자들을 만나고 뭐 하고 뭐 그걸 기다리는 그런 풍속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던 모습이죠. 그전에는 이런 게 없죠. 이게 그걸 잘 생각해요. 그전에는 신분사회 때는 이러진 않았잖아요. 신분사회 때는 신분들끼리 어울린 거고, 그죠? 귀족들끼리 어울려서 이렇게 만나 노는 거지. 그냥 어디 나가서 불특정 다수의 어떤 익명성 있는 그런 데 잘 차려입고 나가서 거기서 어떤 뭐 짝을 기다리건 어떤 뭐 즐거운 어떤 거를 기다리건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풍속화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풍속이나 풍습, 우리 생활 양식의 변화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쉽게 말해서 뭐 강남역에서 뭐 잘 차려입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장면을 그냥 그린 것이다. 그런 거. 어쨌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상주의의 여러 그림들하고 많은 공통점이 느껴지시죠. 그죠?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이 이제 꾸르베 그림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뭐 좋아한다고 해야 됩니까?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좋아하는 그림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동양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잘 이유를 몰랐는데, 요게 이제 이 바탕에 깔린 전설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설. 그래서 뭐 이 그림 제목은 그냥 만남, 또는 뭐 안녕하십니까 꾸르베 씨라는 그런 간단한 명확한 제목을 가진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꾸르베고 자기 자신이고요, 화가 자기 자신이고,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후원자가 될 알프레드 브리아스라고, 요거는 이 사람은 후원자니까 돈 많은 사람이죠, 그죠? 돈이 많은 사람이고, 이제 하인, 같이 다니는 하인이고요, 하인이 인사를 하고 있고, 예술가, 그다음에 예술가의 후원자.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그 그림에도 나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저 사람이요, 그죠? 그죠? 여기 수염이 이렇게 나가지고 약간, 그죠? 이 사람이 후원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거를 후원해 주는 거예요. 이 가건물을 짓도록. 엑스포 옆에. 그죠? 이게 작품이 출품했으나 거부당해가지고, 그럼 내가 이제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작품을 전시한 건데, 이제 그 건물을 짓도록 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후원해 준 사람. 후원해 준 브리아스라는 후원자입니다. 여기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처음 만나는, 이제 그 사람을 만나러 간 거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꾸르베가 자기 자신을 후원해준다 해서 가서 만나는 겁니다. 자, 근데 뭐 그런 만남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모습이 여기 쓴 것처럼 자신을 전설 속에 방랑하는 유대인에 빗대어 그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잘 모르니까, 이거를 유럽의 문화를 잘 모르니까요. 이거 아세요? 이렇게 나는 선생님? 방랑하는 유대인. 모르세요, 이거? 유대인은 원래 방랑을 했잖아요, 이제 이제 그거랑은 다른 의미의, 그러니까 요거, 요렇게, 그죠? 지팡이 짚고 요거. 이게, 이 방랑하는 유대인 전설. 여기 지금 지팡이 짚고, 유대인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그죠?
예수가 매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가 매달려 있고 유대인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그러니까 13세기부터 퍼지기 시작했대요. 이제 오늘날에 이제 결국 밝혀진 거죠.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냥 모르고 원래 쭉 있던 전설인 줄 알았는데, 근데 어쨌든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으러 이제 십자가를 메고 갔잖아요, 그죠?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어떤 유대인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비웃은 죄로 예수 재림 때까지 죽지 않고서 땅을 걸으며 방랑하고 있다는 유대인이 있다. 그래서 유럽이 13세기에 그 혹시 걔가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전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설이에요. 저희는 잘 모르죠. 근데 그 유럽의 민간 전설인 거죠. 유럽의 민간 전설. 지역마다 물론 버전은 다르고요. 각 헝가리 다르고 뭐 유럽 다르고 스페인 다 다르고 다 다른 것처럼 어쨌든 바로 요 모습이에요. 이렇게 지팡이 하나 짚고 그러니까 죽지 않는 거죠. 예수 재림하지 않으면 죽지 않고 계속 그냥 죽지 못하고 계속 걸어 다니는 방랑하는 유대인이라는 그런 전설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 모습이 딱 그 지금 이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지팡이 하나 짚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거 같습니다. 이제 저게 그 민중주의적인 세상. 그죠? 그런 게 오기 전까지, 그죠? 자기가 끝없이 방랑하는. 그게 자기한테는 예수의 재림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그죠? 이 세계 그 지상천국이라는 게 예수 재림이라는 게 지상천국 아니에요. 그죠? 된다는 거. 새로운 파라다이스가 된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를 그렇게 빗대 표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죠? 민중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말로 말하면 뭐 민중이 주인이 되는 뭐 그런 세상, 그죠? 이 될 때까지 자기는 그 방랑하는 유대인에 해당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겠습니다. 우리 동양부의 비추는 보살이네, 보살. 뭐 그렇죠. 보살 수행하는 거죠, 그죠? 미륵이 올 때까지 뭐 수행한다든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개념으로 자신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엘리트식이 강했어요. 말은 민중주의지 사실은 엘리트식이 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그거는 어떤 현실을 그리는 거야? 방금 어쨌든 그 프로미스 그것도 리얼리즘 그림이라고 분류가 되는. 그렇죠. 리얼리즘 그림으로 리얼리즘 작가면 그린 거니까. 근데 뭐 이거 자체가 그냥 이 사람을 만난 뭐 그런 얘기인 건데 어쨌든 요 자신의 집중을 이제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그 일종의 비슷한 질문인데 전의 그림도 그렇고 이 그림도 이게 소재가 뭐 민중을 상대로 소재가 이런 거는 확실히 사실주의라는 게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소재가 이렇게 불분명할 때는 이렇게 확실히 구분이 안 될 때는 어떤 기법이나 이런 걸 분류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뭐 기법 글쎄요. 뭐 각자들 기법이 있으니까요. 뭐 저도 뭐 그런 그쪽을 저가진 않아서 개인 화가 개인들의 세세한 기법 같은 거를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잘 모르고요, 그런 거는. 근데 어쨌든 주제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냥 주제적인 의미에서 이런 좀 전에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그 부르주아적인 삶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이들이 이 노동자 계급하고 다르게 이렇게 그냥 노동자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화려한 옷 입고서 저렇게 그냥 너저분하게 앉아서 어떤 순간의 쾌락을 기다리고 뭐 이런 걸 기다리는 그런 새로운 상당히 비판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거 다 연결되는 겁니다. 왜 모네의 마네의 그림 있잖아요. 그죠? 풀바디 식사 이런 거, 그죠? 다 그렇게 당시의 부르주아적인 새로운 풍습을 비판적으로 보는 거랑 다 연결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중주의적인 거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의 후원자를 같이 그려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사명, 그죠? 같은 걸 같이 얘기를 하는 뭐 그런 그림 정도로 이해됩니다. 비웃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 뭐라 그러죠? 아까 얘기하셨던 아까 엘리트식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 돈 받고 나는 사명을 갖고 뭐 이런 걸 한다고 그런 거. 뭐 그 정도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유전가의 영역입니다. 스토리를 만드는. 그래서 뭐 얘기는 여러 가지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에가 이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더 많이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이 작품에 대해서 어쨌든 자신의 후원자를 그리고 자신의 그렇게 화가로서 뭐 그림이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죠. 화가로서 나름이지 뭐. 테크닉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건 요런 그림들이 그다음에 중요해져요.
이런 그림들이 딱 봐도 이게 그 우리가 피지컬한 리얼리즘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바다를 그린 건데, 그죠? 여기는 없지만 이제 그죠? 책에 없고 바다를 그린 그림인데 항해하는 보트. 근데 이거는 뭔가 피지컬하게 있는 그대로 그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벌써 인상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 그죠? 근데 바로 다음 그림 같은 거 또 그래, 또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죠? 이 파도. 그래서 꾸르베이 풍경화는 이후 인상주의와 세잔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 이후 그림 우리 좀 인상주의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그렇죠, 그죠? 이거 그냥 이게 있는 그대로 그린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실적으로 그린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미국 작가들이 좀 더 그죠? 그 사진처럼 그렸고 미국 작가들이 이거는 사진처럼 그렇게 그린 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 이후의 그 미술가들한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요런 영향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꾸르페가 말이 리얼리즘이지, 사실은 그 리얼리즘 말 때문에 우리가 혼동되면 안 돼, 사실은.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리얼리즘이라는 말을 엮어서 뭔가 해석을 하려다 보면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얼리즘이라는 말은 그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해서 현실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근데 그 현실은 사회 현실인 거예요. 피지컬한 어떤 이런 물체적인, 물체의 현실이 아니라, 피지컬한 물체 현실이 아니라 사회 현실. 사회 현실.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현실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꾸르베가 자신의 꿈을 펼친 적이 있는 거죠, 결국. 이 파리 꼬민입니다. 그죠? 파리 꼬민. 그래서 꾸르베가, 그렇게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 이제 꾸르베가 주로 활동했을 때가 나폴레옹 3세의 통치 시기거든요. 나폴레옹 3세. 하고 이제 외제니 황후하고 이렇게 통치하는 그 시기였는데, 그게 이제 나폴레옹 3세가 1848년, 지난번에 나왔지만은 1848년 혁명 이후에 성립한 게 이제 나폴레옹 3세가 된 거예요. 1848년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2월 혁명을 통해 가지고 전 유럽에서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혁명이 다 실패하고, 다시 이제 왕정이 복고되고 옛날 구체제가 다시 또 성립이 됐는데, 프랑스에서는 그 이전에 있던 루이 필립 왕이 물러나고, 잠깐 공화정 가니마냐 했다가 어쨌든 투표해가지고 나폴레옹 3세가 당선되고, 그 다음에 한 1년인가 만에 바로 자기가 친위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그죠? 스스로 황제가 되죠. 그죠? 선거로 됐다가 스스로 황제가 돼가지고, 그게 쭉 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870년까지 쭉 가는 거예요. 나폴레옹 3세가 쭉 가던. 그래서 이제 이 꾸르베는 나폴레옹 3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왕정이잖아요. 왕정이고, 기존 체제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체제 내에서 계속 이제 비판을 하고 민중주의적인 그런 목소리를 냈는데, 이제 그 나폴레옹 3세 체제가 무너지죠. 이게 프로이센 전쟁, 그죠? 프랑스 전쟁에 의해서 나폴레옹 3세가 뭐 박살나잖아요. 여기 쓴 것처럼 1870년 7월에 발발한 프로이센이 이게 비스마르크 아니에요, 그죠? 비스마르크가 칼을 갈고 있다가 쳐들어와가지고 뭐 박살나죠, 프랑스는. 그래서 이 프랑스 전쟁에서 프로이센은 뭐 가볍게 프랑스를 제압하고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를 거두고요. 그래서 나폴레옹 3세는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퇴위를 하고, 그죠? 퇴위하고 영국으로 이제 도망가고, 그래서 프랑스가 제3공화국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3공화국이 성립해서 이제 이 새로운 정부와 프로이센이 이제 휴전 조약을 하는 거죠, 그죠? 전쟁에서 졌으니까 왕은 이제 망명시키고 우리가 새로 정부를 꾸려서 이제 프로이센과 여기 휴전 조약, 그죠? 항복을 하고 휴전 조약을 체결하고 굴욕적인 강화 조약. 이때 뭐 50억 프랑인가를 뭐 배상금으로 뭐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알다시피 왜 알사스 로렌이라고 있잖아요. 로렌 연대 나왔었는데 우리가, 그죠? 로렌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그죠? 알사스 로렌 지역이 이때 다시 독일이 뺏어가는 거죠. 그죠? 다시 독일이 뺏어가서, 그래서 그때 나온 수업이, 이 단편소설이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족주의를 뭐 고양하는, 근데 어쨌든 저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왜냐면 로렌은 원래 독립국가였는데, 그죠?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세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전쟁이 없었으면은 1차 세계대전도 없고 2차 세계대전도 없겠죠. 이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가 간단히 승리를 거두고 엄청난 굴욕적인 강화 조약이 비준되자, 이제 이걸 이제 민중들,
특히 파리 시민들은 이제 소식을 빨리 접하잖아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무장 봉기합니다. 의료인이 무장 봉기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프랑스 정부군, 지금 프랑스 정부군은 엄청 허약해졌죠, 그죠? 군대도 와해됐고 새로 총리를 뽑아가지고 공화국은 성립했지만, 제3공화국 성립했지만 이제 프랑스 정부가 지금 정신이 없던 거잖아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죠? 그래서 정부군이 이 시민들한테 이제 패퇴해가지고 물러나게 됩니다. 물러나서 베르사유 궁전 쪽으로 다 이제 도망을 가고 집결을 하고 정부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냥 그 사이에, 그죠? 그 사이에 요 이제 정부군을 몰아내고 파리 내에서 파리 꼬민, 그죠? 꼬밍 드 파리가 이제 성립합니다. 그래서 1871년 3월 28일부터 이제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가지고 선거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뽑고 그래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요 한 딱 2달이죠. 그래서 딱 2달 동안 사이에 파리 시민과 파리 노동자들의 봉기에서 수립된 혁명적 자치정부. 그래서 좀 역사상 유명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세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엘리트가 아닌 노동자 계급이 세운 세계 최초의 민중적이고 혁명적인 자치정부로 여겨지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 정책들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기 파리 꼬민이죠. 그 유명한 한 2달 동안, 그죠? 파리 자치 그 지역에 국한된 거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파리 꼬민이 성립하고 그렇게 뭡니까, 자기들끼리 일종의 바리케이드도 쌓고 방어를 하지만은 이제 프랑스 정부군은 이제 프로이센한테 항복을 했으니까요. 그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파리로 진격해서 그러면 무력 진압합니다. 그래서 뭐 광주 사태랑 비슷하죠. 우리가 광주 사태라고 합니까? 이제 광주, 그죠? 광주 사태 그거랑 비슷하게 그거보다 뭐 또 더하죠. 그래서 피의 일주일이란 7일간 시가전 끝에 꼬미는 붕괴하고 뭐 말은 뭐 어떤 때는 뭐 10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대략 3만 정도의 시민이 죽었으며 또 한 뭐 그 이상은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위형당하는 이제 그런 아주 뭐 비극적인 일이라고 합니까? 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게 항상 공산주의 역사할 때 항상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그죠? 예, 파리 꼬민. 그죠? 세계 최초의 노동자 정부였다라고 그렇게 나오긴 합니다. 뭐 좀 그렇게 뭐 이상화시켜서 말하는데요. 사실 뭐 그것도 그렇게 보기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제 파리 꼬민이 성립했을 때 이 꾸르베가 거기에 예술, 아까 그랬죠. 예술가 예술가들도, 그죠? 어떤, 그죠? 파리 꼬민 내에서 한 이제 위원회를 맡아가지고 예술위원이죠. 예술위원회를 맡아서 미술가 동맹 대표로, 그죠? 미술 노동자를 대표하는, 예술 노동자를 대표하는 대표로 자신이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제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일 됐는데, 이제 그걸 읽어봅시다. 이제 그래서 책에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책을. 이제 175페이지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었죠, 그죠? 175페이지, 이제 프랑스 사실주의 꾸르베 나오고, 그건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맨 끝에, 꾸르베를 해가지고, 자, 176페이지로 가셔서요. 꾸르베를 억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소리 높여 옹호했으며, 나폴레옹 동상을 부수었다는 혐의로 6개월 동안 감옥에 들어가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그래서 꾸르베는 전통을 중시하는 미술의 과장된 표현 방식을 싫어했다. 그래서 그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일상일에 몰두하는 하층 계급의 사람들은 보들레르가 말한 근대의 영웅주의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중이 영웅이다 이 얘기.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민중이다. 뭐 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를 실제 움직이는 거는 영웅들이 아니라, 그죠? 그런 뭐 나폴레옹 이런 영웅들이 아니라 민중들이 항상 그렇게 일상에 대해서 힘들지만 어렵게 살아가는 민중들이 역사를 이끌어간다. 그게 민중이 영웅이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짧게 써 있는데요. 그죠? 이 꾸르베의 정치적 입장을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나폴레옹 동상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저도 파리를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파리 가보신 분들은 이거 가보신 적 있나요? 방돔, 그죠? 방돔, 그죠? 플라스 방돔이라고 되어 있는 방돔 광장에, 이런 광장이 있고, 여기 가운데 이게 기둥이 있는데요. 이 기둥 위에 요게 이제 나폴레옹 동상입니다. 끝에 맨 위에 있는 게.
나폴레옹 동상입니다. 그래서 이 방동기둥은 나폴레옹 1세가 아우스트리츠 전투, 이 아우스트리츠가 나폴레옹이 그죠? 그 오스트리아, 뭐 프로이센, 뭐 이 영국 연합군을 한꺼번에 다 몰살시켜가지고 유럽을 제패한 그 전투입니다. 자기가 거기서 이겨가지고 그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자신의 동상을 이 기둥 높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자신의 동상은 시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 바로 사진이 재밌어요. 이게 나폴레옹 동상이 지금 시저죠, 시저. 로마, 그죠? 로마 여기 이 관 같은, 월경 같은 거 쓰고 있고, 그죠? 이 시저의 그 로마 복장을 하고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나폴레옹 자신의 동상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딱 이거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엄청난 기둥입니다, 그죠? 이게 그 당시로는 엄청 높은 기둥이에요, 그죠? 그래서 엄청난 기둥입니다, 이 기둥.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파리가 꼬민이 접시했잖아요, 그죠? 꼬민, 그죠? 꼬민, 노동자들. 그러니까 당장 이 그룹에는 그걸 제안한 거예요. 저거는 영웅이 아니다. 좀 전에 나왔잖아요, 그죠? 진짜 영웅은 우리 노동자다, 그죠? 노동자가 영웅인데 저거를 이렇게 세워놓고 영웅 섬기는 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걸 철거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고, 그래서 철거한 거. 지금 이제 이 꼬민, 그죠? 꼬민 그 관리들하고 꼬민 군들이 뭘 철거해서 그때 띈 거죠, 동상을, 그죠? 동상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룹에 따라 철거된 방동기둥의 나폴레옹 동상. 이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요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자기가 그 예술 노동자 동맹 그 대표였잖아요. 대표로서 제안을 하고, 그것 따라서 철거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꼬민이 무너졌잖아요. 꼬민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다시 프랑스 정부가 복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상 복귀, 그죠? 이거 누가 이랬어? 쟤요, 그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꼬민이 무너지는 그는 기둥을 다시 세워내야 되는 비용, 그럼 네가 돈 내서 지어라, 그죠? 다시. 근데 이게 지금 개인이 감당할 정도의 기둥이 아니지. 엄청난 거죠, 이거, 그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그렇게 비용을 지불해라. 네가 주동해서, 명령해서, 주동해서 제안을 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러해서 파선해서 망명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꼬민이 무너진 다음부터 꾸르베는 완전히 이제 별 활동을 못하고, 여기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제 몇 개 그리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 이것도 사실 좀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거 많이 나오는, 송어할 때 많이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요거 송어할 때. 보신 사람은 있을 겁니다, 아마 요거. 밑에 사인이죠, 꾸르베. 그래서 송어, 1871년, 꼬민 무너진 다음에, 그래서 말년의 자신의 처지를 낚싯바늘에 걸려 아감에서 피를 흘리는 송어에 빗대어 그린 것을 여겨진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결국 방돔 기둥, 그래서 그 기둥 재건 비용 32만 3천 프랑을, 그죠? 꾸르베, 네가 내라! 해놓고서 계산한 다음에 내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향후 33년 동안 1년에 1만 프랑씩 납부해라! 이렇게 법원 판결이 났어요. 나가지고 이게 그거죠. 그저 판결에 이제 걸려서 계속 피를 흘리는 뭐 그런 거를 빗대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번 그립니다. 이런 송어, 이 아감에서 피를 흘리는 송어를 자신이 여러 번 그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갚을 게 많죠. 손해배상은 많이 들어오죠, 원래. 그죠? 왜냐면 이것만 했겠어요. 그 전 예술품도 뭐, 이거 부르주아적이다 이런 거 다 파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유주들이 다시 뭐 소송 걸고 해서 이게 꾸르베가 이제 꼬민이 무너진 다음에 완전 재정이 당연히 이제 그림이 가지는 거 다 팔아도 안 될 정도로서 파산합니다. 파산해서 결국 이제 그 스위스로 도망을 가죠. 결국 스위스 도망가더라도 스위스도 프랑스랑 같은 편이죠. 그래서 가서 사는 건 근데 돈은 내야지 해가지고 돈을 이제 1만 프랑을 첫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번에 내라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내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이때까지 1만 프랑 내고, 이때까지 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납부하다가 이제 결국 다 납부하지 못하고 첫 번째 납부 마감일 전날 죽습니다. 술 많이 마셔서 죽어요. 술 많이 마셔서. 이제 이렇게 파산하고, 원래도 술을 좋아했는데 파산하고 뭐, 자기 친구들 다 뭐 죽고 뭐 떠나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술만 먹다가 이제 술병 나가지고 죽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말년의 그룹의 자신의 처지를 뭐 나름 뭐 또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 또 이 그림이 또 좀 애처롭기도 합니다. 그죠? 어쨌든 이것도 물리적인 리얼리즘이 그림은 아닌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꾸르베의 일생이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파란만장 했습니다. 이 사람은 좀 그렇게 좀 파란만장 했어요. 마지막에 꼬민으로서 그 장식이 됐죠. 꼬민.
자, 그래서 꾸르베는 이제 리얼리즘 작가였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인상주의, 이후 인상주의 등에 이제 큰 영향을 주는, 그래서 딱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영향 준 게 그 앞에 그 우리가 배웠던 들라크로와, 낭만주의 들라크로와의 색채 같은 게 인상주의 영향을 주고, 또 꾸르베는 또 이런 식의, 그죠? 이런 식의, 또는 아까 봤던 이런 식의 새로운 신풍속화라든지, 그죠? 신풍속화라든지 저런 식의 표현 기법들이 인상주의에 영향을 준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화가들은 자기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런 걸 많이 안 한다요. 보통 그렇죠. 설명을 좀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기록돼 있을 것 근데 잘 안 해요. 이게 이렇게 막걸리 하고 이게 그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도 자기 그림을 그려놓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겠으니까 그림을 그냥 그려놓기만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그 어떤 그 관심을 받겠으니까 그 비슷한 거죠. 가격이 좀 오르기 시작하고 유명해지면 바로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하는 쪽을 보통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다 세세 일일이 꼴꼴 하면은 이게 또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름. 그리고 뭐 이게 사실 뭐 특별한 뭐 설명할 것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림 따라서. 그림은 그러니까 그런 게 이해가 되거든. 왜냐하면 작품으로 작품 안에서 자기가 보면서 자기가 그 안에서 뭘 읽어내야 되고 그 설명도 없는 거 그거에 맞는 것 같은데, 저 당시 같으면 그런 그 예술관보다는 그래도 뭔가 의미를 담아서 그렸을 거니까 그거를 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나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말한 작품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봤던 것처럼 이런 예를 들자면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림 사실 엄청 많잖아요. 그림 그리는 게 수천 품인데 그걸 다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런 별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아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상세히 말하는 작품들도 있죠. 그죠? 요런 거. 아까 이런 거는 본인이 상세히 말하잖아요. 본인이. 그죠? 여기 제목 자체도 아예 그냥 7년 동안 나의 예술도도 삶을 모여가 실제 우위화이면서 상세히 다 이거에 대한 말을 또 뒤에 코멘트 해놓은 게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또 그냥 이런저런 그린 것도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봤던 뭐 이런 거는 뭐 특별히 설명할 필요는 없는, 하지만 대충 이제 뭔지 아는 뭐 그런 그 당시 새로운 신풍속화 정도 해당하는 거. 뭐 특별히 다른 또 설명할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정도겠죠. 자, 그래서요, 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꾸르베 이 정도로 보시겠고요. 시간이 지금. 근데 자기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고 예술 노동가를 그러면서 아까 그 그림 보면은 일부 작품에서는 되게 엘리트 의식이 있고. 그렇죠. 자기도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엘리트들의 문제죠. 결국에는 엘리트. 그 마르크스도 그 엘리트주의 한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말은 현실 그러지 자신들은 한편으로는 이상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낭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념성에서. 사실 꾸르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내세울 때는 현실을 내세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너무나 엘리트주의적이고 그런 거죠. 말은 민중들이 영웅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뭐 그런 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 거죠, 항상. 실제로 갔으면 그게 악이가 딱 맞았으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정말 좋은 제도.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하지 않았겠죠. 그게 하고 맞았어요. 맞습니다. 그건.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얘기만 간단히 하시고, 이제 우리 얘기 일단 넘어가죠. 자, 그래서 요거는 오늘 제가 올려드릴 파일, 빨리 받으셨습니까? 그 카톡에 아직 카톡 안 오셨나요? 이 파일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올려줄 파일 여기까지고요. 이제 또 새로운 파일에죠. 새로운 파일로 시작을 해보시겠습니다. 꾸르베는 일단 자르기 위해서 거기까지 나왔고요. 오늘 올려드릴 파일. 지난번에 이제 했던 얘기죠. 사실 이제 그래서 결국 여기서 계속 나가면은 이게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러이러한 걸로 넘어갑니다.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그 심층적인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시겠습니다. 낭만주의와 천재의 탄생인데 이 천재 이 얘기는 오늘 할지 다음에 할지 아마 하게 될 거고요. 나중에 이제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결국 그거잖아요.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예술이란 게 도대체 뭐냐. 그죠? 그래서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살짝 이제 말씀하실 것들이 많으셔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이 물음 자체에 일단 또 집중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우리는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예술에 대한 물론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생각들이 뭐 어떤 거냐? 이제 그걸 우리가 뜯어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예술이라는 도대체 어떤 거냐? 그래서 요 질문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뜯어보기 좋은 질문이 요거기 때문에 지금 리얼리즘이 나왔을 때 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피지컬한 물리적인 의미의 리얼리즘이잖아요. 그죠?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그죠? 물리적인 의미의 리얼리즘. 이렇게 그리면은 야, 이게 뛰어난 예술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한때 그런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훌륭한 아트. 그죠? 소문자 아트로 인정받은 적도 있어. 이런 때, 그죠? 뭐 17세기 이런 때는, 야, 이거 있는 그대로 그리면, 야, 대단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난번 결론이었죠. 오늘날에는 이렇게 똑같이 그린다 그래서 뭐 물론 이런 반응은 나오겠죠. 엄청 잘 그렸네, 뭐 완전 예술이네 반응은 나오겠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고마워 열심히 연습해서 계속 이렇게 그려 나간다면 나도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겠지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죠? 여기에 지난번에 나왔었죠, 그죠? 아니 뭐 똑같이 그리는 것도 쉽진 않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기 그것만 해서는 힘들 텐데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쓴 것처럼 한계가 있다.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지 않겠느냐. 대상을 있는 그대로 찍는 사진 같은 것하고는 야 뭔가 달라지지 않아. 요게 이제 오늘날의 요구 조건이에요. 오늘날의 요구 조건. 그죠? 자, 그래서 뭐 지난번에 나오신 분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술적 차별성이죠. 그죠? 차별성.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뭔가 이게 진정한 예술이 되지. 그냥 똑같이 그리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차별성. 그럼 그 차별성이라는 게 뭐냐? 그 두 가지라 했습니다. 그죠? 형식과 내용. 그죠? 형식적 차별성은 어떤 독창적인 기법이나 양식이나 스킬. 그죠? 다른 사람은 따라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한 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양식이나 스킬 여기 형식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뭔가 좀 뜻이 그죠? 뭔가 뜻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의미 그죠? 사람들이 전해지는 뜻 의미 단순히 뭐 예쁘다 보기 좋다를 넘어서서 어떤 그 정신적인 미적 감동 영혼의 울림 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차별성인 거죠. 차별성 그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차별성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시 아까 물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예술을 어떻다고 생각하냐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는 예술에 대한 이 두 가지 관념이 섞여 있다. 그죠? 그래서 오래된 예술관념은 소문자 아트고 현대적 예술관념은 대문자 아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적 예술관념이 출현한 것은 언제부터다? 요거죠, 그죠? 요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바로 요 연대표 나오지만은요, 1543년 코페르니쿠스, 그죠? 코페르니쿠스 그 천문학 혁명 이후로 과학이 한 150년 동안 성립해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요 이후에 이어서 또 한 150년 동안 예술 대문자 아트 개념이 만들어진 겁니다. 현대적 예술관념 시스템, 그죠? 자, 그런데 그럼 예술은 그 전에 없었느냐? 그 전에 있었죠. 그냥 우리 일반적인 의미의 소문자 아트는 한 7만 년 전부터 해서 쭉 계속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있는 거고요. 계속 있는 거고. 지금 요 낭만주의 시대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낭만주의 시대와 이 리얼리즘 시대를 거치면서 이게 이제 확립된 거죠. 확립돼서 이것이 이제 전 지구로, 전 세계로 다 수출된 거예요. 수출돼가지고 이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물론 엘리트 예술입니다. 대중예술이 아니죠. 여기서 이 대문자 아트는 엘리트 예술입니다. 엘리트 예술. 우리 대학에서 이제 하는 보통 이런 엘리트 예술.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요건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시고요. 지난번에 요거를 좀 이제 어려워하실 생각을 해드려서 제가 다시 넣어놨어요. 물론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그러니까 예술은 무엇일까라고 하면은요, 이거 사람 따라 다 달라요. 심지어 저도 지난 겨울인가 그 대학교 친구들하고 만나서 하다못해 무슨 대중가요 누구 노래 좋다고 할 때부터 해서 뭔가 이게 그게 뭐 예술이냐 이런 막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예술이란 말이 워낙 우리들이 오늘날 많이 쓰는데 쓰긴 쓰는데 그걸 보통 어떤 의미로 쓰냐면은 사실 이런 의미로 써요. 자, 그래서 먼저 보시면요, 이거를 섞으면 안 돼요. 일단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그러니까 사실과 당위를 섞어서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이제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술에 대해서 말할 때 이 구분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당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술이란 이런 것이다. 이건 이즈거든요. 이게 예술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예술이란 이런 것 이어야 한다. 슈드를 말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게 뭐 예술이냐 라고 할 때는
그러면 안 되고 이래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건 예술이면 안 된다라는 사실 이거 is가 아니라 보통 should로 말할 때가 많아요. 근데 should로만 말하면은 논쟁이 끝나지가 않죠. 끝날 수가 없지. 각자 가치가 다르니까. 그죠? should. 나는 이게 예술이라고 본다니까 이래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난 이게 좋으니까 이게 예술이라고 봐. 그럼 그게 should인데. 그러면 should끼리 만나면은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여기서는요. 그죠? 가치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무엇이 예술이다라는 should에 대한 합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를 예술로 생각해 왔는지 이제까지 이거에 대한 것조차 혼동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거 이즈입니다. should를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옛날 우리의 뇌의 진화부터 우리가 해왔던 is, 그죠? 어떤 팩트들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 should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자꾸 섞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는 다 이런 should만 오가거든요. 보통 결국에는 말은 is로 하면서 그래서 요거를 섞지 않으면 쉬워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팩트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꾸르베 같은 경우도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 그게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지도 않았고, 그죠? 아까 잘 지적하셨지만은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예술로 여기고 있는지 이 사실적 차원에서 논의하기 시작하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요. 근데 요 얘기를 하다가 자꾸 should를 떠올리면 어렵습니다. should를 자꾸 떠올리면 이해가 안 돼요. should를 떠올리면 안 돼. 야, 이거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그리고 맞는 거라 하시게 되면은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자꾸 섞어지니까요. 섞지 않고 그냥 is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 이제 나중에 혹시 그런 일 발생할 때면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먼저 쉬워요, 요거. 원래 이거 이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반대 개념을 떠올리면서 노냐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반대 개념. 그죠? 반대 개념. 그러니까 예술이 뭐냐라고 묻지 말고 예술은 뭐가 아니냐를 생각하면 좀 쉬워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죠? 좀 더, 그죠? 예술은 무엇이 아닐까? 요 반대 개념을 먼저 떠올리면은 이제 요거에 대한 답이 되겠죠, 뭔가. 그죠? 그래서요. 자, 예술은 무엇이 아닐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 이 물음에 대해서, 야, 예술은 뭐가 아니야? 뭐가 예술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냐에 따라서 답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소문자 아트가 있는지, 대문자 아트가 있는지, 일단 요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요거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보통 다 대문자 아트를 주로 섞어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섞어서 말씀하셨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쉽게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쉽게. 이것도 얘기할 얘기 많지만 쉽게. 그냥 예술이 뭐가 아니냐 했을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아래쪽에 우리는. 오늘날에. 그죠? 예술? 야, 과학은 예술이 아니야. 예술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가기보다는 그냥 야, 과학은 예술이 아니야? 아니지? 그러면 여기로 간 거예요. 벌써 간 겁니다. 이게 예술은 이게 낭만주의잖아요. 자, 요거만 하시고 잠깐 쉬시겠습니다. 잠깐 쉴까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어도 오실 수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자는 거야.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에어컨이. 교수님이 안 계셔도 토론이 안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그러네. 너무 어려운 거야. 대전 이것도 예술이냐.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아트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대문자 아트로 취급하고 어쨌든 그 많은 돈을 투자를 그래서 하잖아. 제가 예뻐가지고 막 원래 의자인데. 그럼 의자는 예술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한 5천만 원이야. 그래 안 앉지. 못 앉아. 보기만 하면 예술이잖아. 의자의 역할을 못 하죠. 그러니까 그 의자를 딱 집에 이렇게 모셔놓고 보면은 그 예술이 되는 거죠. 대문자 아트 맞지 않아요? 그게 대문자 아트죠. 대문자 아트. 그렇게 되면은. 의자라고 무조건 딱 경호가 조금. 근데 사실은 가구 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 디자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행위는 아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면은요.
그죠? 아트일 수도 있고, 아트 결과물로 나온 게 아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생계를 위해서 뭐 만들어서 판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실생활 물건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게 뭐냐면요. 뭐 되게 유명한 가구 디자이너 예, 있어요. 예, 예. 뭐 누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의자를 뭐 예를 들면 10개만 만들어. 예. 그래서 이 사람 작품은 한 개에 뭐 몇 천만 원 이렇게 예,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아트예요. 대문자 아트예요. 소문자 아트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자 아트. 아니, 대문자 아트가 되죠. 일단 소문자 아트를 그러니까 겸비해서 그것도 사람들의 관념을 만족시키면서 네. 소문자 아트의 개념도 만족시켜주면서 대문자 아트도 만족시켜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몇천만 원짜리 의자에 예. 앉겠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줄타기. 사진 못해. 사진도 못해. 그러니까 그 줄타기라는 게, 그러니까 저 두 개를 같이 다 만족시킬 수 있으면 그것도 또 나름 여러 두루두루 만족시켜주는 거니까요. 사람들이 예술이라고 예. 생각하니까 그걸 예. 사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이게 순작품이라고 하시면 안 아니요, 원래 디자인은 만약에 그러니까 그 뜻이 예. 디자인은 이거 내가 디자인을 하지만 그거를 완성시키는 거는 포함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예, 예. 기계가 하든 뭐 다른데 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디자인을 한 그거잖아. 근데 저 예술에는 내가 만든 거라는 개념이 들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개념 예술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게 개념 예술이에요. 개념만 제공한다. 손으로 만들지 않는다. 개념 예술, 개념. 만들고 다른 또 그 영역이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걸 또 자기들이 예술이라고 주장했어요. 저 대문자 아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막 결국에는. 건축 같은 건 예. 누구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죠. 건축 그럴 수밖에 없어. 지가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술이야. 예술 들어가서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대문자 아트로 들어가는 거죠. 대문자 아트로 그것도. 그 개념이 예술이라는 거죠, 사실은. 건축 예. 그것도 디자인이잖아요. 어쨌든 설계하고 거기에 뭔가 이념을 반영을 하고 살려고 한 목적이 있으니까 원래는 대문자가 실용적인 안 거죠. 거잖아, 원래. 네, 살고 그죠. 원래는 이제 소문자 아트로 시작된 건데.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의자도 그럼 대문자 아트이자 소문자 아트 두 개 다 해당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앞으로 보지 마시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정리가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좀 더 쉬워졌죠. 뭐가 아닐까 생각해서 조금 더 쉬워져요. 조금 더 무엇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원래 의미가 이게 지금 없었다는 거거든요. 대문자 아트라는 개념은 원래 없었고, 우리는 그냥 그죠? 그냥 만들고 살았어요. 만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술의 그 아트의 반대말이 이게 네이처래요. 내추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아티피셜 하면 인공적인, 그죠? 인공적인 것에 반대말이 자연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것은 다 이게 아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트, 그죠? 인공적 사람 손으로 만든 것, 이게 다 아트인 겁니다. 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런 의미였어요. 소문자 의미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수만 년 동안, 그죠? 이때부터 사람이 만든 건 다 그냥 아트인 거예요. 다 아트. 그죠? 다 아트입니다. 뭐 지금도 물론 그렇게, 그죠? 이 소문자 아트. 그래서 요 시점에 대한 얘기도 지금 같이 곁들이겠습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릴 얘기는. 그래서 요게 다시 정리해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오래된 의미의 지금 수만 년 된 예술의 기원부터 있던 그 오래된 의미의 예술 개념은 만들긴 만드는데 좀 좋아야죠. 그죠? 허접하게 만드는 것도 물론 인공적인 거지만, 이제 조금 더 그 중에서 좀 잘 만든 거. 그죠? 그러니까 스킬, 테크닉. 요게 손으로 만든 게 중요한 거죠. 아까 개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실제 자기가 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일상적인 솜씨보다 훨씬 좋은 솜씨로. 그 다음에 만든 이유는 왜 만들었겠어요? 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죠? 종교 때 쓰던, 종교 행사 때 쓰던, 어쨌든 그죠? 하다못해 고려 청자도 귀족들이 사치용품으로 쓴 거예요. 그죠? 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용적 목적이나 상징적 목적, 그러니까 사회적인 의미. 그러니까 하다못해 왕관도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이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쪽이 아니에요. 왕관 같은 것도 이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는 아프리카 부족의 어떤 가면, 그것도 다 이거인 거죠. 그죠? 이거로. 그러니까 아프리카 부족들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들은 만들던 대로 예쁘게, 그죠? 그 부족의 최고 기술자가 가면 만들어서 쓰고, 종교 의뢰하고, 그래 살았던 겁니다. 그죠? 그건 오래된 의미의 아트죠. 자연의 물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1년에 한 번 어떤 제사 때 만나거나, 그죠? 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소문자 아트인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200년 전부터 이런 개념이 성립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르죠. 그죠? 이거는 아까 봤던 것처럼 솜씨보다 좋은 솜씨로는 부족하고,
어떤 그 영감, 그죠? 특별한 이제 천재의 영감이나 직관이나 감성이나 상상력이나 아니면 아니면 개념, 그죠? 개념 같은 게 그게 주요한 단순히 솜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킬, 피지컬한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닌 그런 좀 정신적인 능력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걸 왜 만들었느냐?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수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기도 좋고 하긴 하지만은요, 수단은 수단이에요. 그죠?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는 수단, 그 왕관, 또 고려 청자, 그죠? 신분을 상징하는 어떤 수단, 그래서 또 고려 청자에서 뭐 마시는 그런 수단, 뭐 제사 때 쓰는 가면, 그 어떤 그런 것을 위한 수단입니다, 이거는요. 그죠?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가진 그런 수단적인 의미가 깔려 있는데, 이거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천만 원짜리 의자는 그 내가 앉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집에 모셔놓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로지 보기 위해서, 그죠? 미적으로 감상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요거는요. 이거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좀 우리 1층에 들어올 때 보시면 그림이 항상 걸려 있는데 또 바뀌었더라고요. 이번에 지난번에 보면.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려고 그냥 계속 만들잖아요. 작품들을 그 작가 3명이 돌아가면서 만들어가지고 계속 바꿔놓던데요. 그러니까 그냥 보려고 만드는 거예요. 보려고. 그죠? 그 자체, 감사하는 것 자체를 만들어진.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미술관에 가건, 그죠? 음악장에, 그죠? 음악회당에 가든 아니면 오페라 하우스에 가던 아니면, 그죠? 소설책을 따로 독립된 공간에서 펼치던 어쨌든 시공간하고 분리된 공간에서 만나거나 경험하게 되는 그런 활동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문자 아트로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은요, 모자르, 그죠? 브로로, 모자르, 그죠? 파인아트가 요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파인아트. 이거 파인아트 하면 요쪽 개념입니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파인아트, 대문자 아트. 그래서 예전에 뭐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 야, 파인아트가 이게 뭐냐? 뭐 파인아트 뭔지 좀 헷갈렸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엘리트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의 예술 엘리트들. 옛날이 아닙니다. 옛날에 뭐 다빈치는 이쪽 아니에요. 다빈치 이쪽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죠? 오늘날의 예술 엘리트는 누구냐면은 그 아카데미에서 교육받고, 그죠? 지금 대학 시스템에서 교육받은 그 시스템에 있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하는 엘리트들이 하는 그 활동이 이제 이 현대 예술관념이 되겠습니다. 네. 비평가들도 포함되겠죠. 그렇죠. 한편으로 그 시스템 내에서 나름 인정받은 거죠. 예. 뭐 대회나 이런 데서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나름 그 시스템에 들어가야 돼요. 그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대학 졸업장도 필요하고 아니면 뭐 콩쿠르에 입상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고래에서 엘리트로 인정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폴포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아닌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한번 나와서 이제 이게 된 건데 그냥 노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쪽에 해당하는 거고 노래 잘하는 건 그냥 우리 즐기기엔 오락에 해당하는 거고 이쪽은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죠? 엘리트로서 엘리트 예술가로서 인정을 받는 이제 현대 시스템과 같이 연결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고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 한 가지만 더 하시고요. 이제 예술이란 무엇이 아닐까 그랬을 때 먼저 옛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 얘기 옛날 이야기. 요거 하면 더 이제 명확해지겠죠. 그거랑은 또 대비되니까요. 예술은 사람이 만든 거고 이거는 반대말은 이건 자연적인 거다. 요 개념. 자, 그래서요, 요건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어려워져요. 이게 이렇게 되면 혼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것도 그 대문자 아트와 소문자 아트가 뒤섞여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첫 시간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겠습니다. 요거부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영어 단어 아트를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이거. 저도 대학교 들어가서 골치 아팠어요.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어느 때는 예술, 보통 이제 다 예술로 다 해. 해놓고 말이 안 돼. 예술이 미술인데, 어떨 때는. 그죠? 아트. 이 미술로 번역해야 되냐, 예술로 번역해야 되냐. 이게 어려워진 게, 이게 그 200년 전부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아트를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영어 사전에. 그죠? 아트, 미술작품 또는 예술작품 또는 기술. 뭐 기술을 이제 우리가 아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셋으로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은요. 아니 미술은 예술에 속하는 거잖아요. 오늘날의 관념.
그죠? 오늘날은 예술이 있고 예술 밑에 미술, 음악, 뭐 문학 이렇게 있는 것인데 이제 무용 이렇게 있는 건데 아니 이게 어느 때는 그 전체 예술이 됐다가 어느 때는 그 하나의 미술이 됐다가 이게 지금 아무리 용법이 혼동돼도 그렇지 이게 너무나 혼동되거든요. 이런 용법이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용법은 정말 없다는 겁니다. 정말 특이하지 않아요. 정말 특이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는 아트에 속하면서 아트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 그럼 음악은 아트냐? 그럼 음악은 아트이면서 아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음악은 이 예술이지 미술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용법이 어떻게 이렇게 모순적인 용법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시면은 사실 이제 큰 틀이 풀리는 거죠. 한 가지가.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예술이라는 영역 여기 쓴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수능 비문학 영역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이 대문자 아트 개념을 배운 우리들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영역들 중에 하나로 예술. 야, 그래, 사회는 여러 영역이 있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등 수능 비문학 영역이 아니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영역. 그죠? 과학 영역, 기술 영역, 예술 영역. 그죠? 인문, 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뭐, 요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날의 일반적인 통념에서는 예술이 본래부터 자연적으로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존재했던 것처럼 인식합니다. 예술이란 건 원래 예답도 있었어. 하나의 영역으로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예술이라는 영역에 속하는 것들, 그 사람들, 예술가들한테는 본질적으로 어떤 공통된 특성이 있는 거 아니냐. 다 예술이라고 불리니까. 그죠? 음악가나 화가나 다 예술가잖아? 이게 뭔가 공통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이게 오늘날의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첫 시간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17세기 사람들에게는 몰리에르 극작가면서 배우거든요. 그죠? 자기가 그걸 쓰고 연기도 직접 하고. 그다음에 렘브란트 17세기 화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테크네가 다르죠. 테크닉이 다르잖아요. 사용하는 스킬이 다르잖아요. 글을 쓰고 연기하는 것하고 그림 그리는 렘브란트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딱 가서 이제 셋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극작가시군요. 아, 이쪽은 화가시군요. 아, 두 분 다 같은 예술 하시는 분, 오늘날 우리 이렇게 말해요. 그죠? 아, 다 같은 예술을 하시는 분이군요. 그럼 이 두 사람이 갸우뚱할 거예요. 같다니, 우리가 뭐가 같아? 그래서, 나는 그림 그리는 거고, 저 사람은 뭐, 연기하는 사람, 이게 뭐가 같아? 그러니까 이 당시로 가면 그렇다네요. 이 당시에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죠? 또 마찬가지로 요한 세바스찬 바 작곡가인데 그 작곡가랑 극작가랑 두 분이 다 같은 예술 하시는 분이군요.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동시에 살았어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상관없는 왜냐면 별다른 공통 특성이 없다는 거예요. 작곡하는 거랑 그림 그리는 게 뭐가 공통돼? 그죠? 뭐 인간으로서의 공통점은 있지만은요 어떤 뭐 감정을 뭐 또 하고 하는 건 그런 거는 일반적인 공통점이고 아니 그 하는 일에 무슨 공통점이 있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랬는데 이게 200년은 전부터 이제 하나로 슬슬 묶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로 그냥 예술해가지고 예술이라는 영역이 어떤 독자적인 영역으로 있었던 것처럼. 그죠? 여기 쓴 것처럼 원래부터 뭔가 그렇게 하나가 있었던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옛날 아리스토텔레스 때로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그 잘못된 걸 많아. 아리스토텔레스 때도 예술을 하나에 이렇게 묶어서 봤다는 거지. 음악, 뭐 그림, 시, 그죠? 또는 건축을 하나로 묶어서 봤다. 그렇지 않아요. 아리스토텔레스 다 따로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하나로 본다는 거 생각 자체가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을 묶어서 하나로 이렇게 수능 비문학 영역처럼 묶어서 보는 개념, 그 개념 자체가 200년도 안 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맨 첫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요걸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게 우리가 사피엔스 하면서 나왔던 거거든요. 이제 사피엔스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 그 아니신 분들도 이제 이거를 들으시면은 뭔가 이제 서광이 비쳐요. 서광이. 뭐냐. 이게 최초의 미술품, 현재로서 인정받는, 현존하는 최초의 미술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앞에도 뭐 이것저것 오커 짜고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다 긴가민가하고 어쨌든 이거는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자 머리를 한 이제 그죠? 머리는 사자, 몸은 인간. 그래서 한 4만 년 정도 된 그런 메모드 상하로 깎아서 만든 높이 31cm니까 뭐 이 정도 되죠. 그죠? 얘는 그런 최초의 이제 인정받는 최초의 미술품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아트인 거예요, 아트.
아트. 그 아트의 의미를 이제 제대로 아트의 의미의 그 코어를 이제 이해하시게 되는 거죠. 이게 아트다. 그러니까 아트의 어근이 이제 이 어근이 뭐냐? 이게 AR이거든요. AR, R, 그죠? 이게 조립하다는 뜻이에요. 조립하다.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 그 인도 루피어도 그 끝까지 올라간대 어원상으로 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다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조립하다. 그 조립하다라는 게 번역해서 그런 거고 영어로 이제 to fit together. 그죠? together. 함께 fit 맞춰 놓는 거거든요. 그죠? to fit together. 함께 맞춰 놓는. 그러니까 함께 그냥 나란히 놓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걸 맞춰야 돼요. 그죠? 이거 끼워 맞춰야 돼요. to fit together. 그러니까 맞춘다는 거는 뭐냐면은 자연적인 사물. 그러니까 원래 세상에는 자연적인 사물밖에 없죠. 뭐 이거는 물론 지금 만들어지면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사자도 사자 따로 있고 인간 따로 있잖아요. 다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그죠? 따로따로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같이 놓고 끼워 맞췄다는 거예요. 그죠? 자연적인 사물 여러 개를 함께 맞춰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인공이지, 인공. 없던 거 만든 거잖아요. 자연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무언가 자연에는 없던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을 사람이 맞춰 놓은 거죠. 그죠? AR이라는 단어가, 아트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아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물이 있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끼워 맞추면은 인공적인 게 나오고, 그게 아트야.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트의 반대말은 자연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아트의 원래 의미는 아트, 이 어원을 봤을 때 원래 아트의 반대말은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것들, 자연적인 것. 그거의 반대말이 아트. 자연적인 게 아니라, 뭐 끼워 맞춰 새로 만든 거야. 그게 이제 아트인 겁니다, 다. 그래서 이제 아티피셜이 나온 거예요, 인공적인. 그죠? 원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워 맞춘 거는 다 아트인 겁니다. 다. 뭐든지.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쓰는 것도 아트라 그랬어요. 그 왜 아트냐면은 끼워 맞추는 거거든요. 자연적인 말들을 우리가 시라는 형식 속에 끼워 맞춰가지고 시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도 그렇다는 거죠. 자연적인 언어를 끼워 맞춰서. 그것도 아트인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테크낸 거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자연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을 여러 개를 끼워 맞추면은 자연에 없는 인공적인 것이 되고, 그게 아트고. 그 반대말은 네이처, 자연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로부터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로부터 인류가 특히 우리 현생 인류가,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죠. 사피엔스가 먹이사슬의 최꼭대기로 올라가요. 이것 때문에. 먹이사슬이란 말 아시잖아요. 먹이 피라미드. 우리 현생 인류는 먹이사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먹이사슬에서 한 중간 정도, 중상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최상위에 있는 게 사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최상위에 있는 것들이 포식동물들, 사자나 뭐 호랑이, 뭐 이런 것들이 포식동물이고, 우리 인간은 바로 그 아래나 그 아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실제로. 아니 뭐 침팬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침팬지랑 다르지가 않아요, 그 위치가. 침팬지가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죠. 그죠? 침팬지도 표범을 두려워하고, 그죠? 항상, 그죠? 표범, 뭐, 독수리 항상 두려워하고, 피하고 이러는데, 인간도 침팬지랑 같은, 진화적인 봤을 때,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먹이사슬에서요. 그래서 인간이 보통 먹는 거는 뭐냐? 그냥 자연적인 열매 따먹거나, 조개를 주워 먹거나, 아니면은, 사자나, 호랑이들, 육식동물, 하이네들이 먹다 남긴 거를 청소해서 그 골수를 빼먹기 위해서 돌도끼를 처음 사용하고 그런 거 아시죠? 그죠? 그거는 오늘날 거의 인정받고 있는 그 썰입니다. 그죠? 돌도끼를 처음 만든 거는, 이거는 시체 청소부로서 그 골수를 깨서 먹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된 게 돌도끼다. 그러니까 요 아래라는 거죠. 그죠? 뭐 사자, 뭐 하이에나, 그죠? 그 표범 등 밑에 있는 생태적인 지위가 이 아래 먹이사슬에서 두 번째였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최상위로 올라가게 된 게 결국엔 이것 때문이에요. 뭐 최상위 정도가 아니죠. 아예 이거 아예 초월했죠, 우리는. 그죠? 다른 존재들은 아예 엄두도 못 낼 정도의 최상위 포식자, 생태계 최먹이사슬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이것 때문에. 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바로 이 도구의 문제예요, 도구. 도구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호모 파베르라 그럽니다. 도구의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과 다른 존재가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우리 인간은 도구를 쓸 줄 안다. 도구를 쓰기 때문에 두 손이 자유로워졌고, 도구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됐다. 근데 그거 틀린 말이라 그랬죠. 그죠? 그게 왜 틀린 말이냐? 19세기 말부터, 특히 20세기 초반의 연구를 통해서
아닌데? 우리 인간만 도구를 쓰는 게 아닌데? 그죠? 다른 동물들도 다양한 도구를 막 써요. 이것저것 쓰고, 그죠? 아주 정교하게 도구를 사용하고, 침팬지도 당장 뭐 도구 쓰고, 침팬지도. 그죠? 야, 그러면 뭐가 다른 거냐? 다르죠. 달라요. 뭐가 다르냐? 복잡한 도구라는 게 달라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현생 인류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 즉 편집된 도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이겁니다. 이건 지금 부품이잖아요, 부품. 그죠? 사자 머리하고 인간 몸.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이 사피엔스의 뇌가 이런 생각을 드디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부품을 결합해서, 즉, 아트. 그죠? 여러 개의 부품을 조립해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죠? 근데 도구를 사용하는 다른 존재들과 혈생인류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다른 존재들도 도구를 쓰지만 복잡한 도구를 만들어 쓰는 존재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었죠. 다른 동물들은 아예 동물 세계는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두 개를 결합해서 쓴 게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냥 단순한 도구를 쓰긴 쓰죠. 다른 동물들도. 그죠? 나뭇가지 이렇게 해서 뭐 좀 다듬어서 쓰고 정도는 해요. 바보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복잡한 도구를 막 이렇게 활과 화살만 해도 벌써 얼마나 부품이 많습니까? 그죠? 또 에스키모의 뭐 작살만 해도 뭐 부품이 26개라 그래요. 에스키모가 쓰는 작살.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그죠? 그 부품이 26개래요. 26개의 부품을 그렇게 조립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우리 현생인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존재들은 꿈도 못 꾼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도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복잡한 편집된 도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고서 그 만물의 영재, 그 생태계의 최상위 포시자가 된 겁니다. 당장 활과 화살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한 막대기만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침팬지도 막대기를 사용하거든요. 침팬지 막대기를 막 위협하기도 하고 막 하긴 하는데 그거는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복잡한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특히 사피엔스는 이제 이거를 확 뛰어넘어서 먹이사슬의 최상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편집됐다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여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됐다는 게.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아트인 거예요, 이게 아트. 그래서 아트가 우리 인류 기원과 현재의 그 비밀, 인류 발전의 그 비밀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트, 이게 조립해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가 이 지구를 지배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 본성.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뭐 더 나아간 얘기는 저희가 나중에 뭐 문학이나 이런 거 할 때 나오겠지만은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나 보편적이에요. 이 과거 문명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왜 보편적이냐?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게 한번 제가 언젠가 언급드렸어요. 그죠? 이게 반인반수 아니에요. 반인반수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조립인 거죠, 조립. 그죠? 여기서 떼어다가 이거 떼어다가 붙인 거거든요. 그죠? 뭐 미노타우로스, 우리 그때 나왔었어. 미노타우로스 황소 머리에다가 사람 붙이. 근데 이 반인반수 설화가 전 인류 어느 문화에나 너무나 다양하게 오랫동안 항상 있어 왔어요. 그죠? 우리 뭐 중국에서도 뭐 설화가 뱀하고 사람 얼굴에다가 뱀 붙여놓고 아닌 게 없어요. 반인반수가 다. 그죠? 반인반수 설화들 너무나 많죠. 반인반수. 네. 온갖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그 키메라도 그렇고, 키메라라는 그런, 그죠? 그 키메라라는 그런 그 괴물도 그렇고.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 사피엔스는 이거를 자유자재로 결합해서 쪘다 붙였다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이런 물건도 자유롭게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새로운 향상된 도구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도구의 발전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도구의 발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발전.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은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친척종인 네안데르탈인도 정교한 도구를 썼고, 호모 에렉투스도 돌도끼를 썼는데, 호모 에렉투스, 우리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의 돌도끼는 140만 동안 그냥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서, 유전적으로 타고난 방식대로 만들어서 그냥 쓴 거예요. 바뀌지가 않아. 참 우리로서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복잡한 도구를 그러니까 편집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편집을. 그냥 있는 거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조금 깎아내서 쓸 수는 있는데, 그 정도 머리는 되니까. 근데 그것을 여러 개를 이렇게 아트로 결합해서 새롭게 만든다는 그 뇌의 사고 작용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면은
발전이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끊임없는 발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특징적으로. 그래서 그 인지혁명 이후에 7만 년 전 이후에 우리가 폭발적으로 그때부터 막 쏟아져요. 새로운 것들이 막 그물도 벌써 여러 개로 된 거 아니에요. 그물, 뭐 낚싯바늘, 아까 활과 화살, 뭐 바늘촉, 별의별 그죠? 작살, 뭐 배, 별의별 도구가 요거 나온 이후에 폭발적으로 확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이제 생각이 있고 우리 뇌가 뚫려버렸으니까 뇌의 배선이 그죠? 편집적 사고, 이제 여러 개의 부품을 결합할 수 있는 편집적 사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막 폭발적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트의 기원하고 이 어원 자체가 이게 이제 잘 이해를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죠? 제가 이제 그 진화적인 얘기하고 요거랑 결합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편집된 도구. 그래서 아트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의 반대말이냐? 그 네이처의 반대말인 거예요. 네이처의 반대말. 네이처라. 그래서 중요해요. 예술이.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요. 이거 옛날 사람들이 뭐 보기 좋으라고 만든 거냐? 그건 아니죠. 분명히 이거는 그 당시에 어떤 뭐 종교적인 재래적인 어떤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자신 생활 주변에 그런 것을 담은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자. 화자는 영웅을 산대요.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게 사자 같은 인간 같은 사자거든요. 근데 그 얘기도 이제 그거까지 하면 좀 길어지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고요. 뭐 이제 일단 요거만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다시 하신 얘기로 돌아오면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 예술의 그 기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술의 기원부터 해서 아트라는 단어는 원래 그냥 인공물이었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그냥 그게 다 아트라고 불렸다는 거죠. 네이처하고 반대말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먼저 보시면요. 여기 먼저 보시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거 정말 예술이야? 라고 물을 때 그 질문의 뜻은 더 이상 이거 자연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든 거야? 이게 원래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원래. 그죠? 옛날에는. 그죠? 예전에 그 소문자 아트일 때는 야, 이거 아트야? 그러면 이거 네가 만든 거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죠? 아니면 그냥 있던 거야? 그냥 있던 거. 자연 그냥 있던 거야? 아니면 이거 만든 거 같은데? 그죠? 만든 거 원래 있던 거야? 이거 아트야. 내가 만든 거야. 라는 그런 뜻으로 원래 썼는데 오늘날엔 그게 아니죠. 오늘날엔 이제 요거죠. 이거 파인 아트. 그죠? 파인 아트에 속하는 거야? 아니야?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예술이냐? 이게 아니다. 싸우는 거고 이건 이제 오늘날 얘기고요. 그러니까 원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 시작한 게 그거죠. 예술은 무엇이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이게 원래 네이처가 아니죠. 여기 쓴 것처럼 자연. 그죠? 그러니까 예술과 반대되는 것은 네이처다, 네이처. 그죠? 이제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죠? 네이처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문자 아트와 대문자 아트. 그죠? 파인 아트. 예술에 관한 현대의 이게 번역을 또 이 사람도 이게 그냥 현대의 관념, 현대의 관념과 관행이 보편적이고 영원하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고대 그리스나 르네상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에 대한 관념은 2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우리 낭만주의, 리얼리즘 시대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런 착각이 그처럼 쉽게 받아들인 것은 예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닌 애매함 덕분이었다. 애매하다는 건 앰비기어스입니다. 두 가지 의미 또는 두세 가지 의미로. 그래서 원래 영어의 아트는 라틴어 아르스와 그리스어 테크네에서 일어난 단어다. 그래서 원래 기원은 AR입니다. 아까 말했던 어원은 AR, 그죠? R, 요게 이제 더 뿌리로 올라간 어원이고요. 어원이, 산스크리트까지 올라간 어원이고요. 근데 그리스어는 좀 달라요. 테크네. 테크닉이잖아요.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번역해 쓴 거예요. 테크놀로지, 그죠? 사람이 만든 거. 그래서 아르스와 테크네는 말조련, 그죠? 그러니까 말조련이 왜 테크닉에 씁니까? 말은 그냥 자연적인 말은 야생말 뛰어다니는 건데, 이제 그것을, 그죠? 거기다가 뭐 끼워 붙이고, 그죠? 저런 인공적으로 이걸 바꾼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그죠? 말을 길들여가지고. 또는 시짓기, 구두 제작, 뭐 꽃병 그림, 통치술. 이것도 통치술도 자연적인 인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이제 자연적으로 뛰어다니는 애들을 이렇게 하나의 통치술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트라는 거예요. 인간 인위적으로 조립하는 거잖아요. 통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람도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즉 인간의 모든 기술, 그래서 네이처가 아닌 자연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모든 기술을 뜻하는 게 이제 그게 아트라는 겁니다. 아트.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럼 철학이나 이론이 뭐냐? 테오리야.
테오리아, 티오리죠, 티오리, 그죠? 테오리아. 이게 이제 번역하면 관조 아니에요? 관조. 그죠? 관조. 그러니까 관조라는 게 그 본질을 관조하는 건데, 우리가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본질을 관조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을 관조하는 거죠. 사물의 본질. 그죠? 사물. 본질은 곧 본성이고, 영어로는 이게 네이처예요, 네이처. 그죠? 영어로는 네이처.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관조라는 말을 썼냐면은요, 우리가 사물을 탐구하는데 이거를 아트를 하면 안 돼요. 테크닉이나 아트를 섞으면 안 되는 거고, 그냥 네이처 그대로 있는 그대로 놓고, 그죠? 인공적인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놓고 이것을 그 관조를 해야만 네이처의 네이처를 알 수 있다. 그죠? 이 자연의 본성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위적으로 섞지 않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벌써 약간 철학적 이론적인 얘기 나왔지만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섞어버리면 이제 본질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본성은 네이처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본성을 파악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관조해야 된다. 티오리. 그래서 티오리란 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공예, 이거는 아트지, 아트. 크래프트는 아트고, 저는 아트의 반대말은 네이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그 고대 예술 개념 가운데 일부는 오늘날에도 남아서 우리가 뭐 의료, 술, 요리, 술, 그죠? 기술, 그죠? 이 기술 같은 거 할 때 이 아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까는 뭐 치료의 기술 뭐 그런 거 나온 것처럼 대화의 기술, 그럴 때도 아트란 말 나오잖아요, 그죠? 또 아트 오브 러빙, 그죠? 사랑의 기술, 에리 프롬의 책도 있는 것처럼요. 자, 그러나 이런 전통적인 개념의 예술, 즉 자연과 반대되는 아트 개념은 18세기에 결정적으로 분릴 때였다. 즉 200년 전쯤에, 그죠? 요 낭만주의 시대와 리얼리즘, 낭만주의를 거치면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아한 기술로 수행된 인간의 모든 활동을 2000년 이상,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는 아직 그 진화 심리학을 안 배워서 이런 거고요. 한 7만 년 동안 그렇게 아트라고 했던 그 개념이 쪼개져서 이제 파인 아트라는 새로운 범주, 즉 시, 회화, 조각, 건축, 음악을 하나로 묶은 거예요. 아까 오늘날에 우리 수능 비문학 영역처럼, 그죠? 또 그것도 문학은 분리되고, 어쨌든 딱 묶어서 예술 이렇게 묶은 겁니다, 그죠?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왜 묶었는지는 말씀드렸죠. 묶어서, 너무 반대세요? 묶어서 과학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때 그 직전에 과학이 성립했잖아요. 과학이 성립했고, 과학은 합리성으로 막 들이미니까, 야, 우리 좀 뭉쳐서 대항해야 돼서, 야, 애들 모아해가지고 뭉쳐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공통적으로 다 위기를 겪거든요. 그게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어쨌든 또 그렇고 해서. 그래서 하나로 묶인 겁니다. 묶여서, 그래서 하나로 예술이라는 큰 범주로.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아트는 그죠? 있어봤자 그냥 이 정도 의미밖에 없었던 거죠. 원래 의미는 요 기술이고, 기술 중에서 주로 이제 그냥 미술, 그죠? 왜냐면 미술이 사실 만드는 건 다 미술이었어요, 그죠? 공예건 뭐 그림이건 건축도 미술이고, 그죠? 우리가 건축도 미술이고 조각도 미술이고 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다 미술이었기 때문에 기술하고 큰 차이가 없는, 눈에 띄어서 만드는 것들은 다 기술이니까 다 그냥 아트로 불러도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200년 전에 이 뜻이 추가된 거예요. 이 뜻은, 그죠? 200년 전에 예술이라고 하나의 오늘을 생각하는 어떤 큰 범주, 그죠? 큰 범주로서 하위에 미술, 음악 뭐 등이 들어가는 이 개념이 이제 200년 전에 추가된 겁니다. 200년 전에 요 개념이 두 번째는요. 자, 그래서요, 이거 뭐 거의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게 새로운 범주가 되면서, 그래서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이제부터는 뭐냐면, 야, 그럼 이때부터는 반대말이 뭐냐? 그죠? 이 파인 아트의 반대말이 뭐냐? 반대말이 갑자기 이게 돼버린 거예요. 수공예랑 대중예술. 대중예술도 이제 이건 엘리트만 되는 거니까. 그 엘리트란 말 의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대말이 이제, 야, 그건 공예고, 수공예 그냥 만드는 거, 그건 예술은 아니야. 이렇게 반대말이 이게 200년 전부터. 그래서 구두 제작, 뭐 자수, 만담, 대중음악 등은 이게 이제 아트, 이 파인 아트가 안 되는 거죠. 파인 아트가. 그래서 이제 수공예와 대중예술은 기술과 규칙만 요구하고 그저 용도와 재미만을 위하는 것인 반면, 순수예술은, 야, 갑자기 이제 이것이 뭔가 격상돼, 자기들이 스스로 올린 거예요, 자기들이. 야, 우리는 달라 하면서, 천재와 영감과 천생이 있어야 하고, 작품 자체를 즐겨
정제된 기쁨. 그러니까 대중 그 음악, 대중 예술은 이거는 오락이고 그게 조잡하고 그죠? 이게 아니야. 그건 만담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말초적이다. 이거 말초적인 거고 우리는 뭔가 영혼을 울리는 그죠? 정제된 그 예술적인 그 어떤 감동을 준다라는 그거 자체가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그것이 이제 파인 아트라고 해서 이제 분리가 된 겁니다. 200년 전에요. 자, 그래서요. 이제 저 낭만주의자들이 자기들을 끌어올린 거예요. 이제 끌어올린 이유는 사실 있습니다. 이게 그 정신승리거든요. 이게 정신승리에 다음 시간에 하시겠지만 천재 개념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은 정신승리예요. 이 예술가의 사회적 소유된 정신승리예요. 자기들이 끌어올리고 스스로 야 우리는 니들보다 더 뛰어난 거야 원래 이렇게 올린 겁니다. 원래 이제 이게 하락해서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렸는데 갑자기. 예, 그래서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배고프지만 외로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하지만 천재인 그죠? 그런 이 사실은 정신승리입니다.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시고 천재성 관련해서 또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요 이제 요 얘기 맞아 왜 갔냐 오늘 멀리 갔냐 이제 마무리가 되시겠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어디 갔지? 그런 식으로 이제 파인 아트, 그러니까 낭만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끌어올려서 야 우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일반들은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그 기쁨을 몰라. 이 순수했던 그런.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술이란 예술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19세기 그러나 이렇게 역사적 의미가 변화했는데 19세기 이후 오늘날에는 기억하기가 어렵게 됐죠. 이게 다 퍼지는 바람에 그다음에 그게 퍼지면서 어떤 동경의 대상이 된 이유도 있어요. 그래도 이게 그 고급 엘리트를 잡았거든요. 어쨌든 뭐 그 얘기 나중에 하도록 하시고요. 시스템 문제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때부터는 19세기부터는 이제 파인 아트란 말에서 파인을 빼버렸어요. 이제부터. 빼고 그냥 아트. 야, 이게 아트 원래 이래야 돼. 이런 식으로. 그죠? 원래 빼고 예술대 수공, 예술대 오락. 그건 오락이지 예술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죠? 대중예술 그건 딴따라고. 우린 달라. 이런 식으로. 그죠? 그 얘기입니다. 예술대 사회. 야, 그거는 사회적으로 오염된 거고 우리는 순수 예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 예술이라는 고귀한 범죄라는 뭔가 다른 반대말이 다르게 성립합니다. 이제 반대말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는 원래는 그 인간이 만든 거냐 자연에서 만든 거냐 자연에서 나온 거냐 요거였는데 19세기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예술의 반대말이 뭐 수공예 또는 오락 아니면 넓은 의미의 사회 이렇게 돼버립니다. 아니면 과학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파인 아트에서 파인을 그냥 아예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아트 한 거예요. 아트. 근데 사실은 그 대문자 아트인 거죠. 그래서 왜냐면 자신들이 하는 것만이 진정한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그냥 예술이라고 자기들은 말한 거예요. 말했는데 이제 그 말이 유포가 되면서 특히 낭만주의랑 같이 유포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리하시면요. 원래 영어 아트, 라틴 아르스, 그래서 테크네는 말조련, 기술적, 기술, 인간의 모든 기술을 타는 말, 반대말은 자연에서 나온 것인데 이제 대문자 아트는 영감과 천생의 선물로서 작품 자체를 즐기면서 정지된 미적 경험을 하기 위한 그 자체 목적이에요. 그 자체 목적. 이거는 일종의 수단적인 의미가 강하죠. 수단적인 의미가. 이거는 그 자체 목적. 수단은 아니라 어떤 것 수단도 아니고 그냥 즐기는 것 자체가 보고 놓고 보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인.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공예는 이건 수단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물건 만들어서 쓰는 거니까. 공예. 오락도 그렇고 그냥 그 시간 때우고 즐기는 것. 그죠? 이건 사회는 뭐 살아가기 위한 거고. 그래서 반대말이 이렇게 잡힌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조금? 그죠? 그러니까 반대말로 잡아보시면서요. 일단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요. 그죠? 그 아트의 어원부터 따져가지고 우리가 그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시간 벌써 다 되지 않았나? 시간 어떻게 됐어요? 시간? 어이구 벌써 다 됐네 시간이.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런 관념이 요 낭만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완성이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하지만 그 내부적인 특히 이제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이 1848년 이 혁명이 실패하고 나서 리얼리즘이 됐다고 성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리얼리즘이요, 그죠? 자, 그래서요. 이제 리얼리즘 오노의 도미에 그거 맨 밑에 하나만 간단히 보시고 오늘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다시 이제 리얼리즘으로 와서 좀 그림 좀 보시고요. 이론적인 그러니까 그림 좀 보시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그림 몇 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노의 도미에 맨 아래쪽에 그죠? 풍자화 이렇게 돼 있죠. 풍자화.
윌리엄 호가스의 정신적인 계승자인 도미에는 귀족과 정치가들이 으스대는 모습을 그로테스크하게 풍자한 캐리커처를 주로 그렸다. 황제 루이 필립은 민중에게서 쥐어짠 금 보따리를 집어삼키는 왕으로 묘사한 만화를 보고 도미에를 감옥에 가두기도 했다. 그래서 3등 열차, 그죠? 오른쪽에, 그죠? 그래서 도미에는 마치 들쥐같이 꼭 끼어 앉아있는 노동자 계층의 여행객들을 현시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의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무관심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장면을 담은 최초의 그림이다. 어쨌든 그 새로운 시대의 어떤 풍속화이기도 하면서 민중들의 어떤 어두운 삶, 뭐 그런 거, 그죠? 소외되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뭐 그런 그림으로.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오노레 도미에는요, 항상 여긴 짧게 나왔지만은요, 우리가 리얼리즘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사람이에요. 오노레 도미에. 그래서, 프랑스의 화가, 판화가인데, 19세기 리얼리즘입니다. 19세기 리얼리즘에서 말할 때 항상 꾸르베와 함께 언급됩니다. 꾸르베 언급하고 바로 그 다음에 항상 도미네를 언급해요. 항상 도미에. 근데 물론 이 사람 자신은 자기가 리얼리즘이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항상 나와요. 왜냐면 그 정신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쓴 것처럼 1830년부터 잡지에 지배 세력을 비판하는 정치 풍자화를 발표하여 투옥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 경력이 언론인으로 나올 때도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리얼리즘의 이후 예술 경로와 등등을 봤을 때 기억을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나중에 정리해 드리겠지만은요. 만년에는 시력을 잃고 어렵게 살았고 이제 코로에 경제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미의 초상사진, 그 당시 나다르라는 유명한 사진 작가가 찍었죠. 이 나다르도 처음에는 같이 캐리커처를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뭐 하나만 한두 가지 좀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리얼리즘이라는 게 목적이 정치성 아니에요. 그죠? 정치적인 이념을 실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은 일종의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당장 이런 그림이 이제 통하겠죠. 그죠? 그래서 도미에는 이런 그림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풍자화로 이렇게. 그죠? 풍자화로. 까랑티아라는 이게 왜 그 프랑스 르네상스에 나왔던 그런 소설의 거인입니다. 거인으로서 그 아무거나 막 먹어대는 그런 거인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일종의 시민 왕인 루이 필립이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곡물을 이렇게, 그죠? 곡물에서 빨아먹고 있잖아요. 그죠? 빨대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백성이 갖다 바치고, 그죠? 곡물을 빨아먹고 있다. 그래서 이 풍자로 인해 도미에는 벌금 500프랑과 6개월형을 선고받지만, 뭐, 나중에 또 감면되고, 뭐, 실제로 한두 달 살고 나옵니다. 벌금은 뭐, 있지 않고요. 아직도 저 전통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뭐 좀 있죠. 예, 이렇게 풍자하는, 이렇게, 그죠? 직접 막 풍자하는 전통이 강하죠. 이때부터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로 대놓고 왕을 막 이렇게 그려버렸어요. 그죠? 풍자화는 대문자 아트예요? 예? 풍자화는 대문자 아트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자화는? 대문자 아트는 소문자 아트가 되겠습니까? 소문자 아트가 되죠. 그렇죠. 이건 보고 즐기는 목적이 아니죠. 그죠? 소문자 아트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요. 그래서요, 뭐 여기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별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루이 필립 왕입니다. 여러분들 루이 필립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루이 필립이 아까 이 앞장이구나. 거기 왜 그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그 있잖아요. 그죠? 그 혁명. 그게 이제 1830년 혁명이거든요. 1830년 혁명 때 혁명이 일어나고 왕정이냐 아니냐 하다가 공화파가 패배하고 왕정파가 선거에서 승리해가지고 루이 필립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것도 인기가 좋았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그 인격적으로는 아주 착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도미엔이 뭐냐 다 이게 다 봐줘라 해가지고 봐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기를 뭐 이렇게 암살범도 했다는데 어쨌든 그래서 인격적으로 아주 그 대귀족이었지만은요, 그 루이 13세의 루이 14세의 루이 13세, 루이 14세의 피를 이어받은 그쪽 그 계통인 사람인데요. 근데 어쨌든 여기 쓴 것처럼 루이 필립 왕이 그 시민의 왕이다. 나는 프랑스의 왕이 아니라 시민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프랑스가 내 땅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왕이 된 거더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으니까 왕이 됐겠죠. 그리고 그 당시 혼란할 때 오래 꽤 통치를 했으니까요. 나름. 그런데 이 공화파는 계속 불만이었어요. 왕이 될 때부터. 왜냐면 우리는 왕 없이 그냥 왕 없는 공화국을 하고 싶었는데 됐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저 그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이 사람 자신이라는 비판이라기보다는 왕정이 있다는 건 귀족 체제가 다 유지된다는 거 아니에요? 귀족 체제가, 그죠?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재밌는 게 요 머리 모양인데요. 머리 모양이 이렇게, 그죠? 이 머리 모양이 서양배를 닮았다고 해요. 서양배. 좀 그렇습니까? 이 서양식 배를 닮았다고 해서 이를 풍자적으로 그린 캐리커처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인기가 아주 좋아서 됐는데 점점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서양배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이 사진도 어쨌든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 최초의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의 사진입니다. 여기에 사진으로서 남긴 거는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시죠? 왜냐면 이때 사진 찍으려면 어떻게 돼요? 몇십 분 앉아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근데 왕이 가만히 이렇지는 않죠. 그죠? 사진 찍으려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성격이 좋고 이래서 딱 이 그 친구구나. 친구 그 사진 찍을 때 몇십 분 동안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당시에는, 그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왕정에 대한 비판.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도미에는 왕정에 반대하는 공화주의자였으며, 도미에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즉 민중주의, 노동계급의 통치를 지지했습니다. 이런 사람 많았던 거죠. 아까 구르베처럼요. 그래서 이것도 그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기가 좋았으나 지금은 여기고 미래는 이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그런 식의 그 풍자화, 이렇게 캐리커처. 이런 풍자 전문 잡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실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보다 좀 더 그 리얼리즘 정신에는 좀 더 그 리얼리즘의 그 당시의 그 이념성에는 맞죠. 민중주의적인 이념성에는. 그래서 그 오노에 도미에는 자기는 리얼리즘이라고 한 적도 없고 뭐 했는데 계속 리얼리즘 연구할 때 꼭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까지 하시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도미의 그림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유명한 그 바르비종파, 그죠? 밀레 그림 또 하면서 또 그 예술이란 무엇인가 또 그 다음에 또 2탄을 또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실 거예요. 그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거.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